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환대를 받으면서 캐나다 카나나 스키스에서 열린 행사에 입장했습니다. 환영식 뒤에는 기념사진 촬영도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하루 전 첫 회담을 했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사이에 선 채 사진을 찍었고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환영식과 기념사진 촬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외한 G7 회원국 정상과 이 대통령을 포함한 초청국 정상, 그리고 안토니우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진행됐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을 현재화하려는 문제와 국방과 방위 문제에 대해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더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FTA 개정 문제도 사실은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영국과 한국 간의 기존의 협력 관계는 좀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 서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국을 생각하는 교민들의 마음이 국내에 있는 국민보다 훨씬 더 간절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국의 걱정 때문에 힘드셨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진행한 첫 번째 단독 일정입니다.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에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나머지 내란과 최상병 특검 역시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대 특검 가운데 먼저 수사팀장격인 특별검사보 임명 절차를 마친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입니다. 특히 과거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 부장 등을 역임하며 부패 비리 범죄를 수사했던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는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으로 꼽힙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문홍주 특검보는 2008년 임관에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와 이명현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도 후보 추천을 마쳤습니다. 내란 특검은 6명,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은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됩니다. 대통령은 최대 요청 닷새 안에 임명을 마쳐야 하는데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 3대 특검 모두 기본적인 진용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파견 인력 협의 등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은 특검보 선정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사관 채용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사무실 구하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서울고검 청사 사용을 협의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은 서초동에서,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 인근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검사 파견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특검 관련 소식은 잠시 뒤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하기 위한 여야 간사 사이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전체 회의에서 명단과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함께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어제 두 차례 회동 끝에 오는 24일에서 25일 이틀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새 원내 진영을 꾸렸죠.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야당을 향해서도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추경의 세부 용처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첫 원내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먼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이 전제된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보편 지급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주까지 관련 상임위 구성을 마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추경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돈을 어디에 쓸지를 세세히 들여다볼 거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소모성이냐 선심성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들의 민생을 돕는 생산적인 거냐 이런 걸 좀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현금 살포는 경제회복 마중물이 될 수 없는 데다 세수 펑크로 취약해진 국고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집권 초 이재명 정부의 인기 영합적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빼놓지 않으며 추경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업 예산을 전용해 추경을 편성했는지 등 재원 조달 방식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쪽은 속도전을, 한쪽은 꼼꼼한 검증에 방점을 찍으면서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또 경제 이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와 관련된 밤사이의 속보들, 경제 이슈까지 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G7 회의, 이번에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옵서버로 참여를 했는데요. 만찬에 이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AI와 에너지 연계라든지 두 차례 연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띈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주요한 의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 및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양자회담,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주요 국가 우호를 증진시키고 통상 무역 등 현안을 논의해서 진전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망, AI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일정 중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는데 대통령실은 이후에 가장 빠른 일정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가장 또 아무래도 유력한 것은 나토 정상회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지금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나토에서 만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취임 2주 만에 해외 방문이라는 부담을 안고서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 핵심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었다라고 그렇죠. 지금 정부 쪽에서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조기 귀국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정상회담을 못하게 되었죠.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좋은 기회는 나토 회담에 네. 참석을 하는 것인데요. 나토 회담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나토 회담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이 돼 있는 나토 회담에 24일부터 25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동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요. 또 트럼프가 지금까지 나토를 대한 것들을 봐도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요. 만약에 나토 이 정상회의에서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와의 통상협상 이런 데에는 잘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약간 불안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음 달 8일로 예정이 예. 돼 있는 것이 이제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가 다음 달 8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좀 가시적인 통상 협상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요. 예. 문제는 원래는 이제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좀 큰 틀을 잡고 그다음에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이제 회담 결과를 내놓을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지금 무산이 되는 바람에 예. 일단은 장관급 실무 협상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마지막으로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을 알리고 그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지금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기여를 해왔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이 최종적으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전에 지금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남은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7월 8일 이전에 방미를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는 것이 좀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가는 거는 이 한미도 한미지만은 한일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오늘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의제로 오를까요? 예, 지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 그다음에 경제 안보 협력 방안, 그다음에 인적 교류 방안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활성화하면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16일에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이 방한을 했었는데요. 네. 일본 측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한일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3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양국의 장기적 전략 이익을 뭐 잊지 말고 뭐 정부 담화 등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자느니 뭐 양국 국민들의 용기를 가지고 설득해 나아갈 것 등 이 3대 원칙을 밝혔었는데 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뭔가 좀 건설적으로 한일 관계를 잘 풀어나가자라는 식의 먼저 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한일 관계 과거사 관련해서도 이번에 무슨 대화를 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논의를 할 것이 예. 유력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앞서서 미일 정상회담은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가운데서 저희가 좀 참고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미일 정상회담은 3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아무런 그 구체적인 네네네.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그 입장 차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그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4%를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를 인하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양보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뭔가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한다는 거, 그다음 미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대미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당근으로.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10% 기본 관세는 절대 양보를 할 수가 없고요. 14% 상호 관세는 일부 깎아줄 수는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뭐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양국의 이 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의 거리가 너무나 커서 전혀 논의에 대해서 뭔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협상이 종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뭔가 일종의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는 실무자 간에 어느 정도 그 거리를 좁혀놓는 게 충분히 거리를 좁혀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어떤 협의 같은 것들 잘 진행이 되지 않고요. 트럼프가 한 달 전쯤이든가요. 그때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일본이 결코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미일 협상? 그 미일 협상 같은 경우는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는 입장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제 경제학에서 봤을 때 경제 규모가 다르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달라서 일본 같은 나라는 일본의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의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중국과 미국에서의 관세 전쟁의 휴전을 얻어낸 중국의 전략을 따라서요. 중국이 좀 강경 대응,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맞불 대응을 하는 강경 대응을 취해서 실리를 얻어낸 것을 참고해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져서 일본도 필요한 것을 상당 부분 얻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대응하고 경제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한다는 그 실용 외교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김에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과 일본, 뭐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은 중국이라는 위협, 일본과의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협력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런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그다음에 북한, 러시아 이런 쪽으로부터의 안보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외교 안보 쪽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동맹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의 중요한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과거사 문제는 있지만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한국 간의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전략은 역시 실리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경제 측면에서도 당연히 지금 외교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블록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보니까 일본과의 이제 무역 관련해서의 그 교류도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도 역시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중동 전쟁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 공습 생각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CNN 발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미군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중동 정세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겠네요. 예,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을 했던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전면전 수준으로 악화되고 미국까지 참전을 해서 정말 확전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계 금융시장은 정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미국의 이제 국채라든지 달러와 이런 안전 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던 현상인데요. 예. 문제는 미국이 참전을 해서 전쟁이 확전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전쟁 비용을 이제 지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네. 이렇게 예, 되면 예. 최근에 미국이 과도한 국가 채무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 미국의 국채를 투매했던 현상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추가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 현상을 벌어지고요. 그다음 미 국채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져가지고 국채를 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국채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미 국채의 금리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네네네. 장기화되는지 이것이 또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전쟁이 확산이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예,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은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은 한국의 금융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한국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상 자산 같은 경우도 또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서 가상 자산 가격도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반면에 안전 자산인 금값은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거의 대부분 원유를 수입해 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안 짚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가의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급격하지는 않았는데 간밤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또 걸림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중동에서 정세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예. 이란이 만약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동에서 우리가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을 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침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를 돌입하고 있는 데다가 중동 불안감까지 여기에 더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간밤에 3대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예.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이란은 무조건 항복을 해라. 심지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이란에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를 해서 위험 자산이 미국 주식으로부터 투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서 예.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미국의 간밤에 그 소매 판매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하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안 좋게 좋았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게 미국 경제에서 3분의 2, GDP 3분의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침체됐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주가는 더 크게 하락이 됐고요. 그럼 경기 침체가 커지니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만요. 여전히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인상,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인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물가가 아직 안정됐다는 것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금리는 여전히 동결할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크다. 지금까지는 이 연말까지 한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거 금리 인하 할 수 있긴 한 겁니까? 예,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관세 인상의 효과가 아직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섣불리 미 연준이 이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동결을 한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관세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계속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도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정책금리를 갖다가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지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 안에 한 2회 정도 인하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특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람과 김건희 여사 의혹, 또 최상병 순직 사건, 이렇게 3대 특검이 빠르게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3대 특검이 빠르게 진용을 갖추고 있어요. 먼저 김건희 특검이 제일 먼저 특검보 임명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신속하게 팀을 꾸리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팀의 특검보 4명이 가장 먼저 임명이 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요, 오늘 새벽에 조금 전 이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이 부장판사 출신의 문홍주 변호사, 또 검찰 출신의 김영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등 이 수사 경력이 있는 특검보들이 대거 임명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팀장격인 이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사건 관련한 수사 및 공소 유지뿐만 아니라 언론 공보 등의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최대 규모의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내란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이 특검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추진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으시겠습니까? 네, 내란 특검도요. 그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외환죄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랄지, 비화폰 서버 관련한 삭제 지시 의혹 등 밝혀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우리가 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수사를 진척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내란 수사를 직접 기소를 하고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을 특검으로 이동하기로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검찰 특수본 검사 중에는요, 이 윤 전 대통령의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과 그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현재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를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검에서 이 내란 재판을 이첩을 받아서 직접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 검사 자체 전원을 특검 파견 검사로 받음으로써 이 특검팀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을 하되 내란 재판에 대해서 직접 공소유지와 재판을 담당하는 만큼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들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미 재판에 간 사건은 조금 더 신속하게 재판 지휘를 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면서 내란 관련한 상당한 증거를 이미 입수한 검사들을 통해서 사건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고요. 내란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통령실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아마 오늘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란 특검의 특검보도 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3대 특검의 인력을 한 10명 이상 이렇게 파견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체면에 살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를 하면서 공수처가 굉장히 많은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많은 국민들의 비판점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에 따라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이상을 특검팀에 파견하겠다. 그리고 이 특검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 처장은 특히나 이 최혜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주도해온 만큼 이 수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특검에 파견할 인력을 꾸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방첩사 사건이 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첩사 수사를 했던 인력들 중심으로 파견하려 한다라고 언급해서요.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도 각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거나 수사한 이력이 있는 이 수사관과 또 공수처 검사들을 대거 파견함으로써 특검이 신속하게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각 특검이 인력 구성뿐 아니라 이제 사무실도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데 앞서서 내란 특검이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요청했었는데 결국 고검 건물 2개 층을 사용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고검에는 특수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업무 협조라든지 수사 기록 송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사실상 계엄 특수본을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사 대상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관련 사건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이 특검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검찰 특수본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 고검 9층과 12층을 내란 특검이 사무실로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의 이제 그 수사팀의 규모가 2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아마 2개 층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에 있는 특수본 검사들을 대거 흡수하는 만큼 아마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고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조은석 특검은 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한 혐의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이 덜했기 때문에 서울고검 측에 사무실을 요청했다라는 일부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에 입원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검찰이요. 이 김건희 여사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한 날짜는 지난달이죠.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출석했다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있은 이후에 나오라는 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달, 그러니까 6월 13일에 출석하기로 김건희 여사 측과 검찰이 협의까지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3일에도 김건희 여사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때 했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 측은 바로 전날이죠. 12일 날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됐기 때문에 굳이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나는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이 무죄라는 취지에도 15쪽 분량의 변호인 이겨서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16일에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은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보고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그날 당일이죠. 16일에 몇 시간 뒤에 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어떤 조사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고 예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고 입원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 13일이었다라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와 자신의 입원은 무관하다라고 밝혔지만 공교롭게도 검찰에서 3차 출석을 요구한 그 당일 몇 시간이 지나서 우울증 등의 사유로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이 조사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을 담당하는 이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병세에 따라서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출장 조사라든지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네, 뭐 출장 조사라 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병실에서 특검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서면 조사의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특검이 직접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검사로서 재직을 하면서 조사를 앞두고 아프다면서 소견서를 제출한다든지 네. 입원하기서를 제출하는 피의자들이 종종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프다면서 조사를 받다가 의도적으로 쓰러지는 피의자도 있어서 119 구급대원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병실까지 가서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 거의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고 어떤 병원의 의료기기의 호흡기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거동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방문 조사이고요. 네. 지금 현재 서면 조사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가 벅찹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살펴봐야 되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상 이틀 내지는 3일 정도의 수사를 벌여야만 하는 상황인데 서면 조사로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입장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 피의자들은 조사를 앞두고 불안장애나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증세 호소만으로 방문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끝으로 간략하게 처리해 볼까요? 특검 출범 전인데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수사를 했던 그때는 왜 이런 압수수색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지 한 달 만에 지금 해당 이 증권사와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주고받았던 2009년부터 약 3년간 통화를 주고받았던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이랄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등 어떻게 생각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해당 증권사 계좌 담당하던 직원과 통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들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재수사 결과 지금 확보된 이 녹음 파일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검찰이 기소한다라고 하면 혐의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김 여사도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수를 못할 경우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이 주가 조작의 방조범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중동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미군의 중동 사태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8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미군의 핵시설 타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서 미군이 개입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이란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을 원한다는 발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Now, a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continues,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clear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JD 벤스 미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나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사실상 최후 통첩에 나서면서 공은 이란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미국의 이란 타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란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IAEA도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 개발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며 외교적 해법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G7 정상회의에서는 중동 사태가 여전히 화두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미국이 대화를 선택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Well, I don't think you should read into that an American attack is imminent. We sat here, we had a 2-hour discussion with the president last night.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 큰 혼란을 부를 거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Mais je pense que la plus grande des erreurs aujourd'hui, c'est de chercher par la voie militaire à faire un changement de régime en Iran. Parce que ce sera là le chaos.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이란 핵시설 피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이란은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 의도가 분명치 않다며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 wouldn't equate this so quickly with a case like the DPRK, for example. There will have to be a diplomatic table around which we will have to coalesce and to converge around.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는 보도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I trust the president on this. And I'm hoping the president will not get involved with the war. This is not our war. This is Iran's war. Don't panic and hope we all make the right decision when it comes down to it.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6천 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파병에 대한 질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의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안개가 말썽인가 보네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차가운 해수면과 만나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김해, 제주, 인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낮이 되면 볕이 강해질 텐데 오늘은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오늘